3장 스포츠와 경제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차 시에 이어서 4. 스포츠의 상업화에 따라 스포츠에 생긴 변화인데요. 제가 이 강의를 나눴던 이유는 앞에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어떤 스포츠와 경제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보다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암기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 본질의 변화입니다. 즉 아마추어리즘이 약화되고 프로페셔널리즘, 즉 직업화가 강화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포츠 목적의 변화입니다. 관중의 흥미를 유도하는 방식에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포츠 규칙 혹은 구조의 변화입니다. 경기가 더 스피디 빨라졌고요. 득점이 쉽고 다양해졌고, 그리고 어떤 경기력의 균형을 통해서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그리고 극적인 요소를 좀 극대화했습니다. 예가 나와 있는데요. 연장전이나 승부차기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수와 팀에 대한 애정을 고조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요. 그리고 상업적 광고를 위한 시간을 적절히 편성하는 것 등이 바로 스포츠 규칙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 또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스포츠 가치 체계, 즉 내용의 변화인데요. 스포츠 활동의 어떤 심미적인 가치인 어떤 경기 기술이나 전략, 동작 이런 노력보다는 시설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쇼맨십과 같은 영웅적 가치를 더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 조직의 변화인데요. 상업 스포츠 조직은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스포츠의 외적 요소를 강조하고 선수나 감독보다는 관리자나 스폰서의 역할, 어떤 의사결정이 더 크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하나씩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반복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여기 첫 화면에 나와 있는 본질, 목적, 규칙 혹은 구조의 변화, 가치 체계 혹은 내용의 변화, 그리고 조직의 변화, 이런 5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다음 중 스포츠의 상업화에 따라 생긴 스포츠의 변화 중 뭐 그 내용이 다른 것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보기가 스포츠 규칙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오고요. 그 중간에 어떤 뭐 가치 체계 내용의 변화 이런 것들이 끼워져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 본질의 변화인데요. 말 그대로 아마추어리즘이 약화되고 프로페셔널리즘이 강화되는 것이죠.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스포츠를 그 자체로 즐기는 것인데 프로페셔널리즘, 이 프로라는 것은 직업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스포츠 자체가 돈벌이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것은 스포츠 활동 및 참여 자체의 의미를 두고 금전적 보상, 즉 생계 수단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변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스포츠 본질의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스포츠의 직업화라는 것은 오로지 생계 수단으로서 운동선수들이 스포츠에 참여, 현대 산업 사이의 고유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포츠 자체는 노동이며 이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스포츠의 직업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포츠 본질의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스포츠 본질의 변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목적의 변화입니다. 스포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관중의 흥미를 유도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게 더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경기에 참가한 선수나 팀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수나 팀, 이것을 나와 동일화시키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선수나 팀을 나와 동일화시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경기 결과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팀의 어떤 기량 자체를 거의 평준화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물론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경기 결과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죠. 그래야 더 재미있죠. 그래야 더 관심을 끌어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높은 보상을 통해서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앞에 나와 있는 스포츠 본질의 변화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미있고 극적인 장면들이 경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포츠 목적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경제적 이윤 추구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 네 가지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예측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스포츠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건 규칙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많죠. 첫 번째, 경기를 스피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구에 24초 룰이 있죠. 이거는 30초 과거에 룰이 있었는데 프로스포츠화 되면서 24초 룰로 바뀌었죠. 이거는 이제 보통 경기를 하게 되면 120번 정도의 슛 같은 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전체 경기를 그걸 나누게 되면 대략 24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프로야구 공수 교대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득점이 쉽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죠. 농구 경기가 과거에는 3점 슛이 없는데 지금 3점 슛이 있음으로 인해서 경기를 좀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있죠. 야구의 대타를 통한 득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9명의 선수가 타자로 출전하는데 그 중에서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있으면 9명한테는 포함되지 않지만 대타를 기용해서 이렇게 더 많은 점수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바로 여기에 어떤 구조의 변화, 규칙의 변화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팀 간 경기력의 균형을 맞춤. 여기는 셀러리 캡이나 신인 선수 드래프트 이런 게 있는데 이 내용들은 또 뒤에 다루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셀러리 캡이라는 것은 한 구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봉 총액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돈이 많은 구단이 좋은 선수를 다 선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팀 간의 어떤 경기력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인 선수 드래프트 같은 것도 신인 선수가 처음에 팀에 입단할 때 이렇게 지명 순서를 정해서 팀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극적인 요소의 극대화인데요. 축구의 연장전 및 승부차기, 랠리 포인트제, 테니스의 타이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스포츠 구조의 변화, 규칙의 변화에 포함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선수와 팀에 대한 애정을 고조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벤트를 개최한다든지, 팬 커뮤니티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수와 이렇게 사인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업적 광고를 위한 시간을 적절히 편성하는 것. 이것은 스포츠와 미디어에도 등장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농구의 쿼터제 운영. 전반 후반이 아니라 쿼터제 같으면 더 많은 광고 시간을 중간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축구의 연장전 같은 경우도 15분 15분으로 나눠져 있죠. 왜 이걸 30분 한 번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5분 15분을 나누게 되면 광고 시간이 중간에 생길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어떤 구조의 변화나 규칙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경기를 스피드하게 진행한다든지 득점이 쉽고 다양하게 된다든지 경기력의 균형을 맞춘다든지 극적인 요소를 극대화한다든지 선수와 팀에 대한 애정을 고조시킨다든지 상업적 광고를 위한 시간을 적절히 편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스포츠 구조의 변화, 규칙의 변화에 포함된다는 것, 그것을 다른 부분들과 구분해서 암기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포츠 용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몇 가지는 알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랠리 포인트제입니다. 이거 가끔의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죠 아마. 리시브한 팀이 랠리로 이어졌을 때 소복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차례의 공격과 범실로도 점수가 나오도록 하는 방식이죠. 과거에 배구가 좀 지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브권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상대편이 공격해서 이기더라도 점수를 뺏기지 않고 서브권만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한 번에 점수가 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 것을 랠리 포인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구의 공격 시간 제한이 있는데요. 24초 룰을 의미하고요. 농구 경기에서 공격팀이 컨트롤한 순간부터 24초 안에 필더 슛을 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즉 44분
2880초를 120초로 나누게 되면 24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적용해서 24초 룰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테니스의 타이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이 듀스일 경우에, 동점일 경우에 12포인트 중에서 7포인트를 먼저 획득한 자가 승리하는 경기 단축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야구의 승부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이런 내용들도 향후에는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기존에 나왔던 것을 변형시키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부터 10회까지도 동점일 경우에 늘어지는 경기 시간을 단축하고 경기에 박진감을 더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는 내용이고요. 연장 11회부터 노아웃 상황에서 주자 2명이 각각 1, 2루에 진출 후에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도 야구라는 게 3명이 아웃되면 공수가 교대가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루상에 1, 2, 3루에 아무도 나가 있지 않는데 2명을 먼저 내보내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점수가 훨씬 더 많이 나겠죠.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야구의 승부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축구의 승부차기라든지 농구의 3점 슛, 태권도의 어떤 점수제 다양화. 태권도도 과거에 좀 재미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약간 복잡한 기술을 사용해서 회전을 해서 얼굴을 찬다든지 하면 점수를 많이 주게 되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경기가 뒤집어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럼 레슬링의 어떤 패시브 제도, 우리 파테르라 그러는데요. 흔히 빠테르로 알고 있죠. 그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는요. 스포츠 내용이 변화됐습니다. 이것은 다 상업주의와 관련된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수, 코치 혹은 스폰서가 추구하는 가치 체계의 변화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경기 그 자체보다는 경기 외적인 요소를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경기가 중요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경기 외적인 요소가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스포츠 활동의 심미적 가치인 경기 기술, 전략, 동작, 재능, 노력보다는 선수 및 감독의 모습, 비경기적 동작, 시설이라든지 분위기 등과 같은 영웅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스포츠 내용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코클리가 2009년도에 어떤 정의한, 즉 어떤 지향성 이동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왼쪽에 화살표가 좀 나오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일반 관중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거에는 필요성이 낮았습니다. 지금은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과거 같은 경우는 그 필요성이 낮았을 때는 심미적 지향성이 높았죠. 위에 나와 있는 경기 기술, 전략, 동작, 재능, 노력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영웅적 지향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선수 및 감독의 모습이라든지 비경기적 동작, 시설 분위기 같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심미적 지향성은 강조점이 운동의 미와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능력과 완숙도가 중요했고요. 그리고 한계를 파악하려는 의지가 중요했고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헌신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영웅적 지향성이 그 자체가 필요성이 높아짐에 의해서 강조되는 부분은요. 운동의 위험과 흥미 그리고 극적인 표현의 형태와 완성도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의지 그리고 팀과 스폰서의 승리와 성공에 대한 헌신 이런 식으로 강조점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내용의 변화에 포함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스포츠 조직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상업 스포츠 조직은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스미디어, 대외 수입, 경품 규모 같은 스포츠 외적인 요소를 더욱 강조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상업 스포츠 조직은 경기를 관중의 흥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쇼의 형태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조직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이게 쇼라는 어떤 키워드로 대변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쇼라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은
키워드로 기억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어리더를 고용한다든지 연예인 시구를 한다든지 초대 가수 공연을 한다든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야구장에 가게 되면 유명한 가수들이 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바로 스포츠 조직의 변화의 내용에 죄송합니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업 스포츠 조직을 운영하는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팀의 관리자 혹은 스폰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가 스포츠 조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팀의 결정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선수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이죠.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 스포츠에 있어서 선수라는 것은 물론 약간 비인간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상품이 결정하는 일은 없죠. 누가 합니까? 사장이 결정하게 되겠죠.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프로스포츠에서는 그 선수를 임대해 준다든지 다른 팀에 판다든지 우리가 판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상품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스포츠의 조직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업 스포츠 조직은 선수 권리보다 소수의 관리자나 스폰서의 이익을 정대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스포츠 어떤 상업주의 스포츠와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떠올려 보시면 이 5가지 내용들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나와 있던 한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그 개념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인지 목적인지, 그렇죠? 아니면 뭐 규칙인지, 뭐 조직인지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프로스포츠의 순기능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일반 대중들에게 흥미거리를 제공하여 여가 선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긴장과 개인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한다. 여기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은 좀 잘 아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가 선용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뭡니까? 여가라는 건 남는 시간이라는 내용이죠. 레즈라는 용어랑 똑같다 그랬죠. 선용은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크게 보면 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로스포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갖게 만들어서 사회를 통합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롯데 자이언츠 같다면 사직구장이 본거지죠. 거기 있으면 부산 사람들을 그 야구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근거리에 있는 그 구장 근처에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가보면 아시죠? 맥주도 팔고 뭐 통닭도 팔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그런 걸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스포츠의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희망을 주어 저변을 확대하고 아마추어 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가 되면 모든 선수는 수십억씩 돈을 받게 되죠. 거의 단연간 계약을 통해서 100억 가까이 어떤 그 몸값을 받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목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야구에 아마추어 선수로도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뭐 프로로 간다든지 프로 선수로 데뷔한다든지 대학을 거쳐서 다시 프로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다음으로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스포츠의 대중화에 기여한다. 가만히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관련 스포츠의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희망을 주어 저변을 확대하고 아마추어 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부분들은 가끔씩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념적으로 암기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로 스포츠가 발전하면 아마추어 스포츠가 발전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역기능입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즉 스포츠의 내면적인 즐거움보다는 외면적인 물질적 이익을 중시하여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겠죠. 다음은 아마추어리즘을 퇴색시켜서 스포츠의 본질을 왜곡시키죠.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 있죠.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인기 종목에 편중되고 인기가 없는 종목은 쇠퇴시킬 염려가 있죠.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 실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 있는 스포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야구가 만들어지고 아주 초창기 때 만들어졌던 게 프로 실험이었는데 지금은
프로 씨름의 어떤 저변들도 약하고 그 인기가 없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나치게 물질적 이익에만 매달려서 스포츠 도박이나 승부 조작과 같은 범법 행위를 주장할 염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음은 프로 스포츠 시장의 특성인데요. 뭐 다 알만한 내용들입니다. 프로 스포츠의 소비자인 관중들은 대부분 특정 팀을 응원하고 특정 선수의 플레이에 열광한다. 상식적인 내용이죠. 다음 프로 스포츠 시장에서는 승리하기 위해 열심히 경쟁도 해야 하지만 상대가 없으면 경기 자체가 승리되지 않기 때문에 협력도 해야 됩니다. 경쟁 상대가 있어야 되죠. 상대편을 이겨야 되지만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프로 스포츠에서는 상대편을 이겨야 되지만 상대편을 죽이면 안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경쟁과 협력 체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프로 스포츠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보다 어느 정도 뛰어나야지 너무 뛰어나도 스포츠는 재미가 없어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프로 스포츠 경기는 경기 결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미완성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죠. 상당히 큰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품을 만들 때는 미완성 제품을 팔면 팔리지 않죠. 근데 프로 스포츠 경기는 미완성 제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성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스포츠 리그 어떤 스포츠의 리그 경기는 반독점 규제가 없어서 독점적이라고 볼 수 있죠. 즉 몇몇 팀만 이렇게 장악하고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 야구팀을 갖다 100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보통 인구 1000만 명당 한 개 정도 야구팀, 프로 야구팀이 있는 게 적당하다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5천만에 그보다 훨씬 많은 프로 야구팀이 있죠. 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음 보시면 프로 스포츠 경기는 다양한 파생 시장을 만들고 뭐 예를 들면 여기 스포츠 폭군이 나와 있는데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프로 스포츠 시장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스포츠에 시행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분해서 한 번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기간 선수들의 자유로운 계약과 이적을 막는 제도입니다. 그래야지 이 시장 자체가 혼란스럽지 않겠죠. 다음은 자유계약 제도가 있습니다. 흔히 FA 제도라고 그러는데요. 일정 기간 활동 뒤 다른 팀에 자유롭게 이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계약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적을 통해서 자기 몸값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죠. 기간 동안에 자기가 좋은 성적을 보였으면 훨씬 더 많은 몸값을 받고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웨이버 제도라고 게 있는데요. 프로 스포츠 구단 등에서 선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또는 프로 스포츠의 드래프트 제도에서 하위 팀에게 우선권을 주는 일을 우리는 웨이버 제도라고 합니다. 이건 외국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를 암기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최저 연봉제가 있습니다. 선수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 연봉을 규정하고 있죠. 즉 우리가 선수가 되면 직업으로 선택하는 선수한테는 최저 연봉은 받아야만 생계가 유지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만든 게 최저 연봉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셀러리 캡 제도가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한 구단의 전체 선수의 연봉 총액 상한선을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야만 팀의 균형에 맞겠죠. 그래야지 더 재밌는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드 제도가 있는데요. 구단이 선수와 선수 혹은 선수와 금전을 교환하는 행위를 트레이드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신인 선수 드래프트 제도가 있습니다. 프로 스포츠 리그에서 각 팀이 뽑고 싶은 신인 선수를 지명하는 제도를 신인 선수 드래프트 제도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7개 정도의 용어들은 암기해 놓으시면 시험에 나와도 틀리지 않을 수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 영어로 나와 있는 웨이버 이런 용어들 있죠. 모를 수 있죠. 물론 한글 보류 조항 있는 것도 힘들지만 추측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버나 뭐 셀러리 캡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 생소한 용어 위주로 암기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업주의와 세계화인데요. 상식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업주의 스포츠가 번성하게 되면서 프로 스포츠 구단들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시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면서 스포츠의 세계화가 촉진했습니다. 이건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9장에서 다루는 어떤
미래사회와 스포츠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TOP 우리가 탑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요. 디 올림픽 파트너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IOC가 올림픽의 주요 사업 분야별로 대표 기업을 선정해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탑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그 대가로 독점적으로 올림픽 광고 홍보 마케팅 수단을 활용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건 일종의 스폰서십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올림픽을 하게 되면 공식 스폰서 있죠. 예를 들면 코카콜라는 음료 부분, 그리고 전자 부분은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나이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프로리그의 세계화 있는데요. 이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조금 이거는 또 반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촉진된다. 일시적인 현상인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것도 강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사태를 보면 그리스 올림픽이 100주년을 맞아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올림픽을 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서는 수익을 올렸지만 그 이후에 상당히 좀 경제적 어려움을 처하게 됐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관중이 오지 않았던 것이죠. 국가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제고한다. 이것도 가능한 부분인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림픽이 어떤 실패하게 되면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부정 판정이 많았다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시설이 너무 열악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국가 간 지역 간 교류가 확대된다.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이 확충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시민의식이 함양된다. 우리가 88 서울 올림픽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옷도 깨끗하게 입자, 우리 잘 씻고 다니자, 이런 거 있잖아요. 길바닥에 끔을 버리지 않자 이런 운동들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민의식이 좀 함양되는 부분들도 존재하는 거죠. 줄을 쓴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요. 남한채 비춰지는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포츠 메가 이벤트는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직접 효과가 있습니다. 관광객의 소비 지출, 스포츠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출에 의해서 생기는 효과가 바로 직접 효과이고요. 다음은 간접 효과가 있습니다. 대회 시설 건설 등 관련 투자, 관광객의 소비로 관련 산업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효과가 바로 간접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발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고용 유발 효과,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국가 및 기업 이미지 상승 효과 등이 나와 있는데 이 개념은 사실은 사회학에서는 다루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 가끔 요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있다 조금 구분할 수 있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 능력을 갖추시면 이런 문제는 맞출 수 있는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 번째로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부정적인 효과인데요. 보면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 사이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요.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늘고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최근에 도쿄올림픽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실패했고요.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도 그랬고 제가 그리스 올림픽도 그랬고 대부분의 올림픽 같은 경우는 성공한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이나 교통혼잡, 물가 상승 등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 건설한 스포츠 시설들이 경기 후 애물단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죠. 왜냐하면 재정은,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풀이는 제가 이 저작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여러분들하고 또 제공해 드릴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후에 실제적으로 학기 중에 우리 강의를 이런 문제풀이 시간을 가지게 되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